아이고 형님, 미치겠다 진짜. 여기가 어디라고 그 고물차를 끌고 와요? 아주 동네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네. 당장 그 똥차 끌고 구석으로 꺼져요. 호텔격 떨어지니까. 동서는 도어맨들 앞에서 보란 듯이 제 어깨를 떠밀었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음식 냄새 밴 옷차림. 쯧쯧. 넌 어쩜 시험이 칠순 잔치에 앞치마 냄새를 펄펄 풍기고 오냐? 아유, 저 구질구질한 것 좀 봐라. 어디 가서 내 며느리라고 하지 마라. 그날 저는 그렇게 시댁 식구들에게 사람 취급도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알았을까요? 그 낡은 회색 승합차 뒷문이 열리고 양복 입은 한 남자가 제게 90도로 허리를 숙일 줄을요. 아니, 저게 뭐야? 저 사람 누구야?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회장님, 전국 가맹점주 총회 준비 모두 끝났습니다. 귀빈들께서 회장님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안으로 모시겠습니다. 회장님이라는 그 한마디에 동서의 턱이 덜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머 회장님? 형님이 무슨 회장? 저 차는 또 뭐고? 아이고야, 내 다리야.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이 며느리를 짓밟던 사람들에게 곧 상상도 못할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사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 가정에 축복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이 쏟아지는 특급 호텔 정문 앞이었습니다. 매연을 내뿜는 낡은 회색 승합차 한 대가 묵직한 엔진 소리를 내며 들어섰습니다. 도색이 군데군데 벗겨진 그 차는 번쩍이는 외제차들 사이에서 유독 초라해 보였죠. 말끔한 정장을 입은 도어맨들이 당황한 얼굴로 차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 순간 운전석 문이 열리고 지연이 천천히 내렸습니다.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에 수수한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지연의 옷자락에서는 새벽부터 가마솥에 끓여낸 보양식 냄새가 은은하게 풍겨 나왔습니다. 시어머니 칠순을 위해 직접 우려낸 귀한 음식들이 차 안에 가득했거든요. 로비 앞 테라스에서 담소를 나누던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일제히 일그러졌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휘감은 민영이 코를 틀어막으며 다가왔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냄새야? 민영이 손부채질을 하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지금 어머님 칠순 잔치에 고기 누린내를 풍기면서 온 거예요.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지연은 아무 말 없이 차 문을 닫았습니다. 민영이 줄지어 선 외제차들을 손으로 가리켰습니다. 저기 좀 봐요. 다들 얼마나 번듯한지. 형님, 저 고물차 때문에 우리 집안 망신이잖아요. 민영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우리 남편이 어떤 회사 다니는지 알죠? 그 격이 형님 때문에 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어서 저 차 구석으로 빼요. 팔짱을 낀 채 그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쯧쯧, 번듯한 직장 하나 없이 식당 주방이나 전전하는 게 우리 집안 수치야, 수치. 시어머니의 입에서 차가운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저만치 모여있던 친척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발 좀 봐. 저게 사람 사는 꼴이야. 동서가 불쌍하지 저런 사람 거두느라. 비웃음 섞인 험담이 사방에서 쏟아졌습니다. 그 수많은 멸시의 눈길 속에서도 지연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차분하게 차키를 손에 쥔 채 그저 가만히 서 있을 뿐이었죠. 기고만장해진 민영이 지연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안 들려요. 당장 집에 가서 옷이나 갈아입고 오라니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의 낡은 승합차 뒷문에서 묵직한 기계음이 울렸습니다.
스르르 열린 뒷문 안쪽을 본 사람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투박한 겉모습과 달리 차 안은 완벽한 이동식 사무실이었거든요. 최고급 가죽 의자에 작은 업무용 책상, 옷을 손질하는 기계까지 갖춰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단정한 양복 차림의 젊은 남자가 태블릿을 들고 걸어 나왔습니다. 대형 법률회사 수석 변호사 출신이자 지연의 수행비서 최 비서였습니다. 최 비서는 지연 앞으로 다가와 허리를 90도로 깊이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순간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 비서는 뒷걸음질 치는 그들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지연의 어깨에 부드러운 캐시미어 코트를 정성스레 걸쳐주었죠. 전국 가맹점주 총회 준비는 모두 끝났습니다. 최 비서의 보고가 호텔 입구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가맹점주분들께서 회장님 기조연설만 기다리고 계십니다. 회장님이라는 말에 민영의 턱이 덜덜 떨렸습니다. 회장님. 민영이 간신히 그 말을 입 밖으로 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때 호텔 총지배인과 직원 10여 명이 일렬로 뛰어나왔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나왔습니다. 직원들이 깊이 고개를 숙이며 지연의 길을 텄습니다. 그제야 모두가 깨달았습니다. 지연이 동네 식당 주방 보조가 아니라는 것을요. 전국 15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린 거대 한식 프랜차이즈 정성찬. 그 숨은 주인이 바로 지연이었던 겁니다. 지연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민영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입을 틀어막은 채 떨고 있는 민영을 향한 눈빛은 서늘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동서. 지연이 나직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고기 누린내가 그렇게 거슬렸어. 민영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뒤로 물러섰습니다. 최 비서가 보안 요원들에게 손짓했습니다. 회장님 주변 3m 안으로 누구도 들이지 마세요. 건장한 요원들이 시댁 식구들과 지연 사이를 막아섰습니다. 지연은 굳어버린 시어머니에게 다가가 두툼한 봉투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칠순 축하드려요. 목소리에 어떤 떨림도 없었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시어머니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지연은 더 이상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붉은 카펫을 밟으며 호텔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과 비서진이 삼엄하게 호위했습니다. 그 압도적인 뒷모습에 시댁 식구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민영은 그 자리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자랑하던 남편의 1년 연봉, 그것이 지연의 하루 매출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독한 부끄러움이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로비에 덩그러니 남겨진 친척들은 서로의 얼굴만 멍하니 쳐다보았습니다. 그동안 지연에게 굳은 일만 시키며 손가락질했던 시간들, 그 기억들이 떠올라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웅장한 음악이 흘러나오는 연회장 단상 위로 지연이 올라섰습니다. 수백 명의 가맹점주들이 일제히 박수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정성으로 차린 한 끼가 세상을 바꿉니다. 지연의 첫마디가 연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에서 시작된 거대한 이야기. 그 서막이 이렇게 막을 올렸습니다. 칠순 잔치가 끝난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지연의 회장 취임 소식이 온 세상을 뒤덮었습니다. 낡은 승합차를 직접 몰고 현장을 누비는 검소한 오너. 그 이야기가 경제신문 1000면과 포털 사이트 메인을 화려하게 장식했죠. 지연은 취임과 동시에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형편이 어려운 가맹점주 자녀들에게 학비 전액을 대주는 재단을 세운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연을 향해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반면 민영의 처지는 정반대였습니다.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도배해둔 명품 자랑 게시물. 그 아래로 비웃는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형님 검소함 좀 배워라. 이 동서 보고도 정신 못 차리네. 견디다 못한 민영은 결국 계정을 통째로 닫아버렸습니다. 그날 저녁 민영은 남편 박서방을 붙들고 늘어졌습니다. 여보, 당신 내일 당장 형님 회사로 가. 민영이 박서방의 옷깃을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무릎을 꿇든 빌든 임원 자리 하나 받아와. 알았어. 박서방이 인상을 잔뜩 찌푸렸습니다. 내가 무슨 면목으로 형수님을 찾아가. 면목이 밥 먹여줘. 우리 처지가 어떤데 그런 소리가 나와. 민영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갈라졌습니다. 박서방은 아내의 닥달을 끝내 이기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 지연의 본사 건물을 찾아갔지만 1층에서부터 막혔습니다. 출입증 없으시면 들어가실 수 없습니다. 보안 요원이 박서방의 앞을 단호하게 가로막았습니다. 내가 회장님 시동생이야. 어서 비켜.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박서방은 입구에서 한 발짝도 들이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습니다. 시어머니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최고급 한우 세트며 비싼 보약을 바리바리 싸들고 갔거든요. 하지만 안내 데스크에서부터 매몰차게 쫓겨났습니다. 회장님께서 일절 만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직원의 말에 시어머니의 얼굴이 벌개졌습니다. 같은 시각 지연은 회장실에서 큰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최 비서가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보고했습니다. 회장님, 1층 로비에서 시댁 식구분들이 소란을 피우고 계십니다. 지연은 서류에서 눈도 떼지 않았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전부 그냥 두면 돼요. 지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오늘 신규 매장 서류랑 식자재 점검 보고서나 마저 봅시다. 로비 바닥에 주저앉아 억지 울음을 터뜨리는 시어머니. 그 추한 모습은 직원들 사이에서 두고두고 이야깃거리가 되었습니다. 한편 회사에 출근한 박서방은 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동료들이 뉴스를 보고 슬금슬금 다가왔거든요. 박 과장, 정성찬 회장이 형수님이라며. 대단하다. 이야, 박 과장 이제 팔자 폈네. 굽신거리는 동료들 앞에서 박서방의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그날부터 박서방의 태도가 싹 달라졌습니다. 내가 곧 큰 회사 임원으로 갈 사람이야. 박서방이 동료들에게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습니다. 상사의 지시도 콧방귀를 뀌며 무시하기 일쑤였죠. 급기야 말도 없이 회사에 나오지 않는 날까지 생겼습니다. 며칠 뒤 박서방은 끝내 사고를 쳤습니다. 지연의 본사 지하 주차장에 몰래 숨어든 겁니다. 퇴근하는 지연의 차 앞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렸습니다. 형수님, 우리가 남이야. 같은 핏줄이잖아. 박서방이 차창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자리 하나만 줘.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지연은 창문조차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박서방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죠. 곧 최 비서가 부른 경호팀이 우르르 몰려왔습니다. 끌어내. 박서방은 양팔이 꺾인 채 주차장 밖으로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이거나. 내가 회장 시동생이라니까. 박서방의 발버둥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 사건 직후 지연 측에서 강수를 두었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에게 100m 안으로 다가오지 말라는 법적 경고장을 보낸 겁니다. 경고장을 받아든 시댁 식구들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지연의 어마어마한 재산에서 단 한 푼도 만질 수 없다는 현실. 그 사실을 깨닫자 절망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박서방에게 또 다른 불행이 닥쳤습니다. 형수에게 내쫓겼다는 소문이 회사에 쫙 퍼진 거죠. 그동안 상사를 무시했던 대가도
톡톡히 치러야 했습니다. 결국 박서방은 회사에서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발로 그만둡니다. 더러워서. 박서방은 사직서를 내던지고 도망치듯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열등감과 초조함이 박서방을 갉아먹기 시작했습니다. 박서방은 민영에게 직장을 잃은 사실을 숨겼습니다. 대신 단숨에 큰돈을 벌 곳을 찾아 밤새 인터넷을 뒤졌죠. 형수보다 더 큰 돈을 벌면 돼. 그러면 다 끝나는 거야. 박서방이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민영은 남편의 실직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지연의 옛 식당 보조 시절 사진을 구하려 흥신소를 찾아갔죠. 형님, 약점 하나만 잡으면 돼요. 돈은 얼마든지 드릴게요. 민영이 흥신소 직원에게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사이 지연의 회사는 분기마다 최고 매출을 갈아치웠습니다. 직원들의 복지도 나날이 좋아졌습니다. 시댁과 깨끗하게 선을 긋는 지연의 행보는 오히려 칭찬을 받았습니다. 투명하고 공과 사가 분명한 리더라는 평가였죠. 지연과 시댁 식구들의 삶은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도저히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박서방의 손에 한 장의 초대장이 들어왔습니다. 지인이 건넨 은밀한 비공개 투자 설명의 초대장이었습니다. 박서방의 눈동자가 욕심으로 번들거렸습니다. 밤이 깊은 강남의 뒷골목. 박서방은 담배 연기 자욱한 다방 앞을 한참 서성였습니다. 이윽고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소리 없이 다가와 멈췄습니다. 박서방은 잠시 망설이다 차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박서방이 그 수상한 차에 올라탄 지 한 달이 흘렀습니다. 강남 최고급 호텔의 은밀한 라운지였습니다. 말끔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박서방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자신을 큰 부동산 회사의 김이사라고 소개한 자였죠. 박 사장님, 이건 아무한테나 안 보여드리는 겁니다. 김이사가 테이블 위에 두툼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정부 도장이 정교하게 찍힌 새 도시 개발 그림이었습니다. 물론 전부 가짜였지만 박서방의 눈에는 그게 보일 리 없었죠. 옆 테이블에서 누군가 큰 소리로 떠들었습니다. 이 이사님 덕분에 나도 한 달 만에 집 2채 샀잖아. 나는 차도 바꿨어. 진작 들어올 걸 그랬어. 전부 바람잡이로 심어둔 가짜 투자자들이었습니다. 박서방의 판단력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님, 지금 들어오시면 석 달 안에 원금의 3배입니다. 김 이사가 박서방의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근데 형님 되시는 분이 그렇게 대단한 분이라면서요. 자존심 상하시겠어요. 그 말이 박서방의 가슴을 정확히 후벼 팠습니다. 형수 코를 납작하게 해주겠어. 박서방은 앞뒤 가리지 않고 퇴직금 전액을 보냈습니다. 김 이사가 일러준 남의 명의 통장으로요. 그것으로도 모자랐습니다. 박서방은 민영 몰래 아파트를 담보로 빚을 끌어다 썼습니다. 빌릴 수 있는 한도까지 탈탈 털어 수억 원을 더 밀어 넣었죠. 광기에 사로잡힌 박서방은 시골까지 내려갔습니다. 홀로 계신 시부모님을 찾아간 겁니다. 아버지, 저 큰 회사 임원으로 승진하는데 서류가 필요해요. 박서방이 능청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습니다. 신원 보증이라는 건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눈이 어두워 글씨를 제대로 못 보는 시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아들 잘 된다는데 찍어야지. 시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인감 도장을 꺼냈습니다. 박서방은 그 도장을 받아들고 종갓집 고택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에게서 막대한 돈을 끌어다 쓴 겁니다. 투자 첫 달이 지나자 정말로 배당금이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 단위의 큰 돈이 통장에 척척 찍혔죠. 내가 드디어 재벌이 되는구나. 박서방은 통장을 보며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그날부터 박서방은 밤마다 강남의 비싼 술집을 전전했습니다. 거액을 흥청망청 써대며 흥에 취했습니다. 영문을 모르는 민영에게는 외제차 책자를 들이밀었습니다. 여보, 우리도 이제 이런 차 타고 다니자. 박서방이 의기양양하게 떠벌렸습니다. 형님 부럽다고 했지. 곧 우리가 더 위에 설 거야. 민영의 얼굴에 모처럼 화색이 돌았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원금을 돌려받기로 한 석 달째가 다가왔거든요. 꼬박꼬박 들어오던 배당금이 어느 순간 뚝 끊겼습니다. 김 이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전원이 꺼져 있었죠. 불길한 예감에 박서방은 투자 사무실로 달려갔습니다. 화려했던 그 사무실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하나 없이 임대 안내문만 덩그러니 붙어 있었죠. 이게 무슨... 박서방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자신이 거대한 사기에 당했다는 걸 그제야 깨달은 겁니다. 박서방은 그 자리에서 거품을 물고 쓰러졌습니다. 짐승 같은 비명이 빈 사무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서방의 집에 날벼락이 떨어졌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험상궂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온몸에 문신을 한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외출 준비를 하던 민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누구야? 당장 나가. 사내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민영의 옷장을 열어 명품 가방과 보석을 쓰레기 봉투에 쓸어 담았죠. 여보,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말 좀 해봐. 민영이 박서방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박서방은 넋이 나간 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사채업자 두목이 거실 바닥에 서류를 내던졌습니다. 댁 남편이 시부모 도장 찍어서 빌린 돈이야. 어서 갚아. 수십억 원이라는 숫자가 적힌 차용증이었습니다. 민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같은 시각 시골 종갓집에도 채권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마당으로 가재도구가 내던져졌습니다. 평생을 그 집에서 살아온 노부부가 길거리로 쫓겨났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일이래요? 우리 아들이 무슨 짓을 했길래? 시어머니가 마당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영은 정신을 놓아버렸습니다. 벽에 기대앉은 박서방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 인간아, 네가 우리를 다 죽였어. 민영이 박서방의 머리채를 쥐어뜯으며 오열했습니다. 손톱이 박서방의 얼굴을 핥히어 피가 흘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평생 지킨 집을 며느리도 아닌 친아들이 날렸으니까요. 구급차에 실려가는 시어머니의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전기도 가스도 끊긴 어두운 집이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위에서 민영 부부는 며칠을 떨며 버텼습니다. 배고픔과 두려움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친척과 친구들에게 매달려 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사채업자가 엮였다는 말에 다들 전화를 끊어버렸거든요. 급기야 법원에서 집을 경매에 넘긴다는 통보까지 날아왔습니다. 이제 정말 길바닥에 나앉을 처지였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민영의 머릿속에 한 사람이 떠올랐습니다. 식당 아줌마라며 비웃던 형님 지연이었습니다. 자신이 내뱉었던 모진 말들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민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내던졌습니다. 맨발에 슬리퍼만 꿰인 채 무작정 뛰쳐나갔습니다. 지연의 본사 건물을 향해서요. 회장실 높은 곳에서 지연이 그 모습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층 검색대에서 경비원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는 민영을요. 형님 좀 만나게 해주세요. 제발이요. 지연은 마오가니 책상에 앉아 그저 조용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민영이 본사 로비에서 쫓겨나 비를 맞은 지 서너 시간이 지난 오후였습니다.
지연은 통유리 창밖을 가만히 내려다보았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 정문 앞이었습니다. 민영이 죄인처럼 바닥에 엎드린 채 비를 고스란히 맞고 있었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지연의 눈빛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한참의 침묵 끝에 지연이 최 비서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밖에 떨고 있는 동서 올려보내세요. 물에 빠진 생쥐꼴로 민영이 회장실에 들어섰습니다. 값비싼 카페 뒤로 빗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연과 눈이 마주친 순간 민영이 바닥에 머리를 찧었습니다. 형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민영이 통곡하며 무릎으로 기어왔습니다. 제가 형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죽일년이에요, 제가. 지연은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저지른 죄는 죗값을 치를게요. 그건 당연해요. 민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근데 형님, 늙으신 아버님, 어머님만은 살려주세요. 그분들이 무슨 죄예요? 지연이 천천히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동서, 지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내가 사사로운 정으로 회사 돈을 함부로 쓸 수는 없어. 지연이 민영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이건 박서방 욕심이 부른 자업자득이야. 민영은 고개를 떨군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그런데 지연의 시선이 한 곳에 멈췄습니다. 민영이 가져온 김이사의 투자 안내서였습니다. 지연은 그 서류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사업을 일군 눈썰미였습니다. 이건 어설픈 사기가 아니라는 걸 단번에 알아챘죠. 최 비서, 지연이 나직하게 불렀습니다. 이거 그냥 잡범 솜씨가 아니에요. 조직이 움직인 겁니다. 지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우리 쪽에서 따로 알아봅시다. 조용히요. 최 비서는 곧장 움직였습니다. 법률회사에 있던 시절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김 이사가 빼돌린 돈의 흐름을 거꾸로 쫓기 시작했죠. 며칠 뒤 최 비서가 놀라운 사실을 들고 왔습니다. 회장님, 그 돈들이 흘러간 곳을 찾았습니다. 최 비서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사기 조직이 여의도의 큰 금융회사 전산망을 몰래 뚫었습니다. 거기에 검은 돈을 숨겨두고 있어요. 지연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 대표라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라고요. 다음 날 지연은 직접 나섰습니다. 최 비서와 단둘이 이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철옹성 같은 펜트하우스였습니다. 누구신데 함부로 들어오십니까? 이 대표의 경호원들이 우르르 막아섰습니다. 힘으로 지연을 제압하려 들었죠. 그 순간 최 비서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경호원들의 팔을 차례로 꺾어 단숨에 제압했습니다. 그러고는 집무실 문을 거칠게 열어젖혔습니다. 소파에 기대이를 보던 이 대표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인상의 사내였습니다. 이게 무슨 짓입니까? 경비 부르겠습니다. 이 대표가 책상 위 비상벨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 대표의 시선이 지연의 얼굴에 가서 멈췄습니다. 뻗었던 손가락이 허공에서 멈칫했습니다. 쥐고 있던 만년필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죠. 완벽하게 다듬어진 이 대표의 표정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설마, 아주머니. 이 대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린 듯 비틀거리며 지연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대표는 떨리는 손으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 올렸습니다. 손목에 깊게 파인 짙은 화상 흉터가 드러났습니다. 지연의 두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기억 한 자락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15년 전 어느 겨울밤이었습니다. 고아원이 불에 타갈 곳을 잃은 한 소년이 있었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채 거리를 헤매던 아이였죠.
소녀는 어느 국밥집 뒷문 앞을 서성였습니다. 그 뒷문이 스르르 열렸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젊은 지연이 김이 나는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얘야, 일단 이거부터 먹어라. 속부터 채워야지. 지연이 소년의 손목을 살폈습니다. 화상으로 짓무른 상처가 흉하게 드러나 있었죠. 지연은 약통을 꺼내 연고를 정성껏 발라주었습니다. 아프지? 조금만 참아. 금방 나을 거야. 소녀는 뜨거운 국밥을 떠먹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따뜻한 한 끼가 죽어가던 소년을 살렸습니다. 다시 회장실 아니었습니다. 지연은 그 흉터를 보고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뒷골목 쓰레기통을 뒤지던 깡마른 소년. 그 아이가 거대한 금융회사의 수장으로 자란 겁니다. 너였구나. 그때 그 아이가.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대표가 지연의 옷자락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성공하면 꼭 찾아뵙겠다고 평생 다짐했습니다. 아주머니, 이 대표가 흐느꼈습니다. 지연은 그제야 본론을 꺼냈습니다. 내 회사 전산망이 사기 조직에 악용되고 있어. 검은 돈 숨기는 창고로 말이야. 이 대표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제 은인과 서민들을 울린 돈이 거기 있다는 겁니까? 이 대표가 주먹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힘을 쓰겠습니다. 반드시 끝장내겠습니다. 이 대표는 그 자리에서 최고 보안팀을 불렀습니다. 전산망 속에 기생하던 사기 조직의 숨은 계좌들, 그것들을 샅샅이 찾아내 한꺼번에 묶어버렸습니다. 하루아침에 돈줄이 막힌 김이사 조직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수십억 현금을 들고 도망치려던 간부들끼리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돈 빼돌렸지. 무슨 소리야? 너야말로. 조직은 안에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각 시댁 식구들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집행관이 들이닥칠 거라는 공포에 떨면서요. 한편 지연과 최 비서 그리고 이 대표는 함정을 짰습니다. 김 이사를 직접 잡아넣을 미끼였습니다. 미랑 자금을 건넨다는 말에 김 이사가 움직였습니다. 인천에 버려진 항구 창고로 홀로 숨어들었죠. 어둠 속에서 최 비서가 이끄는 경호팀이 소리 없이 다가왔습니다. 경찰 차량들도 포위망을 좁혀왔습니다. 숨막히는 반격의 시간이 째깍째깍 흘러갔습니다. 김 이사가 미랑 자금을 챙겨 폐항구로 숨어든 그날 아침 8시였습니다. 창고의 녹슨 셔터가 거칠게 열렸습니다. 어둠 속에 숨죽이고 있던 형사들과 경호팀이 일제히 들이닥쳤습니다. 김 이사, 꼼짝 마. 김 이사는 위조 여권과 돈가방을 챙겨 뒷문으로 내달렸습니다. 하지만 최 비서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김 이사의 복부를 단숨에 가격해 바닥에 고꾸라뜨렸죠. 이거나. 내가 누군지 알아. 김 이사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형사들이 그의 양손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최 비서는 이 대표의 기술팀이 모은 증거 자료를 수사팀장에게 건넸습니다. 여기 돈을 어디에 숨겼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수사팀장이 서류를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아침 뉴스에 속보가 떴습니다. 수백억 대 부동산 사기 조직이 일망타진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빼앗긴 돈은 피해자들에게 곧장 돌려준다는 발표도 이어졌죠. 같은 시각 민영의 아파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법원 집행관과 사채업자들이 들이닥쳤거든요. 붉은 딱지를 떼며 강제로 내쫓을 참이었습니다. 집행관이 큰 망치를 머리 위로 치켜들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잠깐, 멈추세요. 최 비서가 법무팀 직원들을 데리고 나타났습니다. 손에는 서류 한 묶음이 들려 있었죠. 빚은 전액 갚았습니다.
강제 집행도 멈췄고요. 최 비서가 영수증을 내밀었습니다. 민영과 박서방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도무지 믿기지 않았거든요. 형님이 갚아줬다고요. 민영의 입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빛청산 서류를 확인한 사채업자들이 슬그머니 물러갔습니다. 며칠 뒤 정성찬 본사 1층 로비였습니다. 시댁 식구 전원이 단정한 차림으로 줄을 섰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갈하게 매만진 모습이었죠.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지연이 걸어 나왔습니다. 가장 먼저 칠순의 시아버지가 지팡이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고는 맨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가야, 이 늙은이가 사람을 못 알아봤다. 미안하다. 시아버지가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이어 시어머니와 민영, 박서방까지 차례로 엎드렸습니다. 형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민영이 통곡하며 자신의 두 뺨을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제가 형님을 식당 아줌마라고 그 입을 찢어야 해요. 민영의 울음소리가 로비에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죠. 지연이 다가가 시어머니의 굽은 어깨를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세요. 바닥 차요. 지연이 시어머니를 천천히 일으켰습니다. 지난 원망은 사기꾼 잡아넣는 걸로 다 정리할게요. 지연의 목소리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대신 조건이 하나 있어요. 지연이 식구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앞으로는 땀 흘려 일한 만큼만 가져가는 거예요. 공짜는 없어요. 식구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연의 지시에 따라 박서방은 양복을 벗었습니다. 본사 외곽 물류센터의 상하차 직원이 되었습니다. 무거운 박스를 나르는 가장 밑바닥 일이었죠. 민영도 화장을 모두 지웠습니다. 수수한 옷차림으로 본점 식당 주방에 들어갔습니다. 과거 지연이 일하던 바로 그 주방이었습니다. 민영은 막내 보조로 하루 종일 뚝배기를 닦았습니다. 첫날부터 무거운 그릇을 놓쳐 와장창 깨뜨렸죠. 이게 한두 푼이야. 정신 안 차려. 주방장의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민영이 깨진 조각을 주우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베어 피가 났지만 군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물류 창고의 박서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허리를 부여잡고 땀을 뻘뻘 흘렸습니다. 여보, 이 일 정말 죽겠다. 저녁이면 박서방이 끙끙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그래도 두 사람은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녹초가 된 민영이 주방 구석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지연이 말없이 다가왔습니다. 따뜻한 소고기 국밥 한 그릇을 민영 앞에 슬며시 밀어놓았죠.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돌아섰습니다. 민영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국밥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어 한 입 떠먹는 순간이었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형님. 민영은 국밥을 떠먹으며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길고 길었던 가족 간의 응어리가 그제야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문제가 정리되자 지연은 일에 매달렸습니다. 전국 가맹점을 도는 순회 일정을 무사히 마쳤습니다. 정성찬의 분기 영업이익은 창사 이래 최고치를 찍었죠. 이 대표도 본사를 찾아왔습니다. 지연과 마주 앉아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었습니다. 아주머니 회사가 세계로 나갈 때 제가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이 대표가 진심을 담아 약속했습니다. 회사 곳곳에서 직원들의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연은 오너로서 단단하게 내실을 다졌습니다. 낡은 승합차 운전대에서 쪽잠을 자던 고단한 지난날. 이제 직원들에게 둘러싸여
환하게 웃는 오늘. 그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그런데 평온해 보이는 그 분위기 속이었습니다. 깊은 밤 어느 비밀스러운 자리에서요. 테이블 위로 정성찬의 가맹점 명단이 차르륵 뿌려졌습니다. 만년업계 2위로 밀려난 경쟁사 대박푸드. 그 회사 최 회장이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번에 정성찬 제대로 한번 무너뜨려봐. 최 회장이 정성찬 물류센터 설계도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에 섬뜩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맑게 겠던 지연의 회사 위로 먹구름이 다시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되찾고 정성찬이 전국 150호점 돌파를 앞둔 한 달 뒤였습니다. 업계 1위를 되찾으려고 혈안이 된 대박푸드 최 회장. 그는 거액을 들여 산업 스파이를 사들였습니다. 방역업체로 위장한 조작꾼들까지 끌어모았죠. 폭우가 쏟아지는 깊은 밤이었습니다. 빗줄기에 시야가 가려한 채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조작꾼들은 위조한 신분증과 복제한 카드를 들고 움직였습니다. 정성찬 중앙물류센터의 바깥 경비망을 손쉽게 뚫었죠. 이들은 먼저 서버실의 회로를 건드렸습니다. 보안 카메라가 15분간 먹통이 되었습니다. 그 틈을 타 핵심 구역인 소스 배양실로 스며들었습니다. 조작꾼들이 작은 병 하나를 꺼냈습니다. 병 안에는 사람 몸에 치명적인 식중독균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각 매장으로 나갈 특제 소스통 수백 개에 그 독을 몰래 풀었습니다. 이거 먹으면 다들 병원 신세지. 조작꾼 하나가 음흉하게 속삭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배송기사들이 평소처럼 차에 짐을 실었습니다. 전국 150개 매장으로 독이 든 소스가 퍼져나갔죠. 점심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겨우 2시간 만에 사달이 났습니다. 전국 곳곳의 매장에서 손님들이 동시에 쓰러진 겁니다. 배가 너무 아파요. 손님들이 배를 움켜쥐고 바닥을 굴렀습니다. 앰뷸런스 사이렌이 온 도시를 뒤덮었습니다. 병원 응급실 로비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위를 씻어내며 고통스러워하는 환자들, 발을 동동 구르는 보호자들로 북새통을 이뤘죠. 집단 식중독 속보가 포털 사이트를 뒤덮었습니다. 질병관리청과 식약처 조사관들이 본사로 들이닥쳤습니다. 지연은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지금 당장 전 매장 영업 중단시키세요. 지연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공포가 여론을 집어삼킨 뒤였습니다. 이때를 기다렸다는 듯 일이 더 커졌습니다. 최 회장이 뒷돈을 찔러준 악질 유튜버들이 움직인 겁니다. 이들은 정성찬 매장 앞에 진을 치고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여러분, 정성찬이 썩은 재료를 재활용했답니다. 유튜버 하나가 쓰레기통을 뒤지는 연출까지 했습니다. 무언가 아끼려고 손님들 건강을 팔아먹은 거죠. 근거 없는 거짓말이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성난 시민들이 본사 정문으로 몰려왔습니다. 날달걀과 페인트통을 마구 집어던졌죠. 사람을 죽일 셈이냐? 당장 회사 문 닫아라. 외국인 투자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회사 주가는 하루 만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수십억 적자를 떠안은 가맹점주들이 소송을 준비하기 시작했죠. 설상가상이었습니다. 대박푸드가 교묘하게 심어둔 가짜 내부 고발자가 나타났습니다. 제가 회장님 지시를 직접 들었습니다. 무언가 줄이라고요. 이 거짓 증언이 언론을 타고 퍼졌습니다. 수사 방향이 외부 테러가 아닌 지연에게로 쏠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찰 소환 통보가 끊임없이 날아왔습니다. 주거래 은행은 어업 만기를 더는 못 늘려준다고 통보했죠. 당장 내일 아침이면 회사가 부도날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내일이면 구속심사를 받으러 경찰에 나가야 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가 지연을 짓눌렀습니다. 결국 지연은 집무실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팔에 링거를 꽂은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웠습니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최 비서가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지연이 힘없이 눈을 떴습니다. 최 비서, 직원들 살리려면 내가 물러나는 수밖에 없어요. 지연의 목소리에 힘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평생을 피땀으로 일군 회사였습니다. 그것이 한순간에 공중분해될 위기 앞에서 지연은 무너지고 있었죠. 뉴스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형님이 저렇게 억울하게 당하다니. 민영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목숨을 걸고 은혜를 갚아야 해. 민영은 주방 아줌마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본사 정문 앞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쏟아지는 날달걀과 험한 욕설을 온몸으로 맞으면서요. 우리 회장님은 결백해요. 누가 일부러 독을 탄 거라고요. 민영이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시부모님도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쌈짓돈을 털어 전단지를 인쇄했죠. 식약처 건물 앞에서 무릎을 꿇고 호소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위생이라면 누구보다 깐깐한 사람이에요. 시어머니가 눈물로 행인들에게 매달렸습니다. 한편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박서방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배송기사들만 아는 새끼를 누구보다 잘 알았거든요. 경찰이 놓친 길이 분명히 있어. 외부놈들이 들어온 길이. 박서방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박서방은 며칠 밤을 차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물류센터 주변 공단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골목마다 달린 사설 방범 카메라를 하나하나 확인했죠. 부도와 경찰 출석을 단 10시간 앞둔 시각이었습니다. 지연은 체념한 얼굴로 변호인단과 마지막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 순간 회장실 유리문이 박살날 듯 열렸습니다. 흑투성이가 된 박서방이 노트북을 치켜들고 뛰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찾았어요. 제가 찾았다고요. 박서방이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 민영이 달려들어왔습니다. 얼굴에 긁힌 상처가 가득한 채 서류 봉투를 꼭 끌어안고 있었죠. 경호원들이 막아섰지만 두 사람은 기어이 뿌리쳤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나고 본사가 정막에 휩싸인 그날 밤이었습니다. 박서방은 경호원들을 밀쳐내고 지연의 책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밤새 찾아낸 영상을 재생했죠. 화면 속에는 사건 당일 새벽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번호판에 진흙을 잔뜩 칠한 정체불명의 냉동 트럭이었습니다. 배송기사들만 아는 새끼를 따라 움직였죠. 그러고는 물류센터 뒷문으로 슬그머니 숨어들었습니다. 형수님, 여기 좀 보세요. 박서방이 영상을 확대했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내들의 비옷 안쪽이 드러났습니다. 작업복에 대박푸드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지연과 변호인단의 얼굴색이 한순간에 변했습니다. 이게 정말이에요. 지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어 민영이 품에서 구겨진 서류 봉투를 쏟아냈습니다. 형님, 이것도 보세요. 민영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말했습니다. 옛날에 알던 강남 마담을 통해서 어렵게 빼돌렸어요. 그것은 대박푸드 최 회장 비서실장의 비밀 장부 사본이었습니다. 장부에는 결정적인 흔적이 남아 있었죠. 사건 사흘 전 영상 속 그 업체의 차명 계좌로 큰 돈이 들어간 기록이었습니다. 은행 도장까지 또렷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박서방의 현장 경험으로 찾아낸 영상, 민영의 인맥으로 구한 장부, 이 둘이 합쳐지자 수사를 통째로 뒤집을 카드가 완성됐습니다. 지연이 박서방과 민영의 흙 묻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지연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희가 나를 살렸어.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지연은 경찰에 출석하는 대신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본사 로비에 진을 친 수백 명의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기습적으로 생중계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최 비서가 단상 뒤 대형 화면을 켰습니다. 박서방이 찾아낸 방범, 카메라 영상, 민영이 입수한 검은 돈 흐름. 그 모든 것이 전 국민을 향해 생생하게 흘러나갔죠. 여러분,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지연이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우리 소스에 독을 탔습니다. 회견장이 충격으로 술렁였습니다. 업계 1위를 빼앗으려는 대박푸드 최 회장의 짓입니다. 지연이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생중계를 지켜보던 국민들의 여론이 뒤집혔습니다. 거대한 파도가 거꾸로 밀려오듯 말입니다. 정성찬을 향하던 비난이 일제히 대박푸드로 쏠렸습니다. 우리가 속았다. 대박푸드 불매하자. 분노한 시민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당황한 수사당국이 태세를 바꿨습니다. 어음을 거부하려던 은행들도 손바닥 뒤집듯 돌아섰죠. 경찰 특수부가 대박푸드 본사를 덮쳤습니다. 최 회장의 집까지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일이 틀어진 걸 안 최 회장은 도망치려 했습니다. 위조 여권을 챙겨 심야 비행기에 오르려 했죠. 하지만 인천공항 게이트 앞이었습니다. 잠복 중이던 형사들이 최 회장의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최 회장, 같이 갑시다. 최 회장은 그 자리에서 긴급 체포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정밀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정성찬의 위생 관리에는 아무 결점이 없었습니다. 오직 외부에서 들어온 독 때문이었다는 정부 공식 발표였죠. 억울한 누명을 벗은 지연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시 한번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정성찬을 사먹자는 운동을 벌였죠. 캠페인은 들불처럼 전국으로 번졌습니다. 영업을 다시 시작한 매장 앞 풍경이었습니다. 문 열기 2시간 전부터 긴 줄이 늘어섰죠. 하루 매출이 사태 이전의 몇 배를 훌쩍 넘어섰습니다. 바닥을 쳤던 주가는 연일 천장을 뚫었습니다. 부도 위기를 넘기고 오히려 몸값이 더 올랐죠. 소송을 준비하던 가맹점주들도 마음을 바꿨습니다. 회장님, 우리 평생 같이 갑시다. 가맹점주들이 본사로 몰려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지연은 경쟁사에서 받아낸 배상금 수백억 원을 한 푼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전액을 가맹점주 피해 보상금으로 돌렸죠. 남은 돈은 굶는 아이들을 돕는 재단에 기부했습니다. 진정한 나눔이 무엇인지를 몸소 보여준 겁니다.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1등 공신은 민영과 박서방이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쏟아졌지만 두 사람은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우린 한 게 없어요. 그냥 가족이니까요. 민영이 조용히 작업복을 챙겨 입었습니다. 두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민영은 다시 주방 화구 앞에 섰습니다. 박서방은 물류창고 컨베이어 벨트 앞에 섰죠. 지연은 그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였습니다. 묵묵히 땀 흘리는 가족들의 등이 그렇게 든든해 보일 수가 없었습니다. 가장 깊고 단단한 가족애를 거기서 확인했죠. 시위대의 오물로 더럽혀졌던 본사 외벽이 말끔히 닦였습니다. 그 위로 눈이 부시도록 맑고 푸른 하늘이 펼쳐졌습니다. 지연은 새로운 해외 진출 서류에 힘차게 서명했습니다. 평온하고 자신감 넘치는 손길이었습니다. 결정적 증거가 세상에 드러나 사태가 마무리된 지 1년이 흘렀습니다. 대박푸드가 무너진 자리를 정성찬이 채웠습니다. 이제 정성찬은 우리 음식을 세계에 알리는 큰 기업으로 우뚝 섰죠.
뉴욕 한복판 가장 비싼 전광판이었습니다. 정성찬의 뚝배기 국밥 영상이 큼지막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매장 앞에 길게 줄을 섰죠. 이 국밥 정말 맛있어요. 한국 가면 또 먹을 거예요. 손님들이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지연은 자신의 회고록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모든 성공이 혼자 이룬 것이 아니라고요. 어려울 때 발 벗고 나서 준 가족들의 땀방울 덕분이라고 담담히 밝혔습니다. 화려한 뉴욕의 열기였습니다. 그 장면은 자연스레 서울 외곽으로 이어졌습니다. 정성찬 본점 식당의 활기찬 점심시간이었죠. 넓고 분주한 주방 안이었습니다. 명품 가방 대신 깨끗한 앞치마를 두른 민영이 있었습니다. 주방장 다음 가는 솜씨로 펄펄 끓는 육수를 척척 퍼 담았습니다. 이모, 여기 국밥 셋이요. 알았어. 금방 나가. 민영이 동료들과 농담을 주고받으며 땀을 닦았습니다. 그 얼굴엔 옛날의 날카로운 허영심이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정직하게 일하는 사람만이 가진 건강한 생기가 가득했죠. 같은 시각 본사 대회의실이었습니다. 물류센터 막내에서 시작한 박서방이 단상에 섰습니다. 본사 혁신팀 과장으로 파격 승진한 겁니다. 현장에서 직접 박스를 날라받기에 압니다. 박서방이 또렷한 목소리로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동선만 바꾸면 배송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현장 경험이 그대로 녹아든 완벽한 발표였습니다. 찌질하던 옛날의 열등감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었죠. 시골로 내려간 시부모님도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지연 덕분에 되찾은 종갓집 마당이었습니다. 정성찬의 납품할 유기농 대파와 배추를 정성껏 거뒀죠. 이거 우리 며느리 회사로 가는 거니까 더 잘 키워야지. 시아버지가 흐뭇하게 웃었습니다. 전쟁 같던 점심 영업이 끝났습니다. 직원들이 한숨 돌릴 무렵이었습니다. 식당 뒷마당으로 익숙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죠. 1년 전 호텔 주차장을 발칵 뒤집었던 바로 그 차였습니다. 도색이 벗겨지고 군데군데 찌그러진 회색 승합차. 조용히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에 멈춰 섰습니다. 최 비서의 의전도 없었습니다. 낡은 청남방을 걷어붙인 지연이 운전석에서 직접 내렸죠. 지연은 뒷문을 활짝 열어젖혔습니다. 수천억 대 자산가가 된 그룹 회장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연은 무거운 식자재 박스를 직접 번쩍 들어 날랐습니다. 그 모습을 본 직원들이 우르르 달려왔습니다. 놀라기는커녕 동네 이웃 대하듯 친근하게 다가왔죠. 회장님, 그건 저희가 들게요. 직원들이 지연의 짐을 나눠들었습니다.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민영이 달려나왔습니다. 지연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보더니 잔소리부터 했습니다. 형님은 회장식이나 되시는 분이 아직도 직접 배추를 나르세요. 민영이 살갑게 핀잔을 주었습니다. 지연이 민영의 등을 다정하게 두드렸습니다. 동서 손맛 들어간 김치 냄새를 맡아야 하루 피로가 풀려 지연이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영업이 끝난 빈 식당이었습니다. 구석의 낡은 나무 테이블에 사람들이 둘러앉았죠. 지연과 민영 부부 그리고 최 비서까지요. 갓 버무린 겉절이에 따뜻한 수육 한 접시가 놓였습니다. 최고급 호텔 코스 요리도 부럽지 않은 밥상이었습니다. 소박하지만 가장 따뜻한 저녁이 시작됐죠. 형님, 이 고기 좀 더 드세요. 민영이 지연의 밥그릇에 수육을 얹어 주었습니다. 동서도 많이 먹어. 종일 고생했잖아. 가족들이 서로의 그릇에 반찬을 올려주며 웃었습니다. 지연은 문득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습니다. 붉은 노을을 맞고 서 있는 낡은 회색 승합차였죠. 지연은 그 차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시간들이 천천히 떠올랐습니다.
화려한 호텔 주차장에서 서로를 벌레 보듯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 낡은 승합차가 몰고 온 거대한 폭풍을 지났습니다. 이제는 가장 작은 식탁에 둘러앉아 진심을 나누고 있었죠. 지연에게 저 찌그러진 승합차는 부끄러운 과거가 아니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게 해주는 단단한 갑옷이었습니다. 흩어진 가족을 하나로 묶어준 고마운 인연이기도 했죠. 세상의 얕은 편견에 속지 않고 묵묵히 흘린 땀방울. 그것만이 삶의 진짜 보석을 만들어낸다는 진실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그 진실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느라 주방불이 다시 환하게 켜졌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부지런히 움직이는 식구들이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식당 창문에 정겹게 드리워졌죠. 하루 일과를 마친 식구들이 뒷마당에 모였습니다. 소박한 바비큐 그릴에 불을 피웠습니다. 자, 다들 한잔합시다. 오늘도 고생했어요. 지연이 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우리 형님 만세. 정성찬 만세. 박서방이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따뜻한 노을빛 아래였습니다. 식구들이 서로를 끌어안고 크게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낡은 승합차 한 대에서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그 긴 여정이 이렇게 막을 내렸습니다. 지연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을 남깁니다. 화려한 명품도 번듯한 직장도 아니었습니다. 지연을 가장 단단하게 지켜준 것은 새벽마다 가마솥 앞에서 흘린 정직한 땀방울이었죠. 세상은 낡은 승합차와 음식 냄새 밴 옷차림만 보고 지연을 함부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겉모습이라는 얇은 껍데기는 사람의 진짜 가치를 끝내 가리지 못했습니다. 더 가슴 뭉클한 건 지연의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을 벌레 보듯 짓밟던 가족이 벼랑 끝에 몰렸을 때 지연은 복수 대신 따뜻한 국밥 한 그릇을 내밀었으니까요. 미움을 미움으로 갚지 않고 땀 흘려 일할 기회를 주어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어쩌면 진짜 어른의 품격이란 바로 이런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곁에도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했다가 뒤늦게 후회한 인연이 한 번쯤은 있으셨을 겁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화려한 거칠애보다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의 땀방울에 따뜻한 눈길 한번 보내보면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가요?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댓글에 듣고 계신 지역과 잘 들었어요. 로 여러분의 흔적을 남겨주세요.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 버튼도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